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김정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들입니다. 총 3편에 걸쳐서 제가 동영상을 찍을 건데요. 첫 번째 순서는 후보돈 초교배 인력과 경제적 손실입니다. 먼저 피그플랜상의 모돈 회전율, 비생산 일수, 그 다음에 PSI에 대한 계산식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지금 참고할 사항은 총 모돈 사육 일수나 그 다음에 총 비생산 일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후보돈이 제외된 그 모돈 회전율과 비생산 일수, 그 다음에 PSI가 성적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돈의 그 성적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후보돈 사육 일수라는 게 후보돈이 농장에 전입 와서 교배할 때까지 총 살아간 날수를 뜻합니다. 이거를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해보면 즉 초교배 일령을 하는데 전입 후에 얼마나 사육되는지에 대한 그 기간인데요. 우리가 일반 농장들의 PSI 성적들을 볼 때는 이 후보돈의 초교배 일령과 상관없는 그 지표들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SI가 30두인 두 개의 농장이 있다고 할 때 초교배 일령이 A라는 농장은 평균 241령, 그 다음에 B라는 농장은 261령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와 B의 농장의 일반 PSI 성적은 동일하지만 평균 초교배 일령이 20일의 차이는 이 PSI 30두에 반영이 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 농장은 2018년도에 PSI가 28.9두인 농장입니다. 그리고 평균 비생산 일수가 21.7일로 굉장히 좋은 비생산 일수를 보이는 농장인데요. 만약에 이 농장에 후보돈이 포함됐을 경우에 PSI와 평균 비생산 일수를 보시게 되면 비생산 일수가 52일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회전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일반 PSI가 28.9두지만 후보돈이 포함됐을 때는 PSI가 4.4두가 감소된 24.5두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PSI를 말할 때 후보돈이 제외된 성적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후보돈 사육 일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돈이 농장에 전입 와서 교배할 때까지의 총 살아간 날수인데요. 방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PSI 28.9두였던 농장의 그 전입에서 교배까지 후보돈의 사육 일수는 총 429두이고 총 사육 일수는 4957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입에서 교배까지의 이 날수를 평균적으로 10일 증가시켰을 때 그리고 20일, 30일을 한번 이 부분만 한번 증가시켜 봤습니다. 그랬을 때 PSI를 다시 환산해 보면 사육일수가 10일 증가하게 되면 0.3 정도 PSI가 감소하게 되고요. 30일 정도 증가시켰을 때는 0.8 정도의 PSI 감소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농장의 평균 이유두수 11.6두와 이후 육성률 95%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출하돈 두당 순이익을 제가 4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농장은 사육일수가 평균 10일 후보돈의 사육일수가 평균 10일 증가할 때 약 700만원의 연간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30일 증가하게 되면 2천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성적에 반영이 안 되고 간과하고 있지만 후보돈의 사육 일수가 굉장히 중요한 농장의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 PSI 26두 농장에서 후보돈의 발정 횟수를 1회 건너뛰었을 때 뛰고 교배했을 때 어떤 경제적 손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SI가 26두라는 것은 연간 모돈 1두가 26두의 자돈을 이율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1년 365일 주로 따지면 52주이기 때문에 52주에 모돈 한 마리가 26두를 자돈을 이율하고 이걸 다시 계산해 보면
2주마다 자돈 1두를 이유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주의 그 기간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모돈이 1두의 자돈을 더 이유를 해야지 이 2주의 기간의 손실분을 상쇄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후보돈 발정 1회 건너뛰는 3주 즉 21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초산돈이 분만을 했을 때 1.5두를 더 많이 이유를 시켜야지 이 발정 1회를 건너뛴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룹당 후보돈의 분만 비율이 20%가 되는 농장이라고 하면 모돈 전체로 따졌을 때는 모돈 전체가 평균적으로 0.3두씩 더 이유를 해야 후보돈의 발정일을 건너뛴 이 기간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오래된 자료인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 251령 140kg의 초교배 일령을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는 271령 160kg의 초교배를 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2, 3차까지 분만율의 차이는 뭐 93.1%로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산에서 프랑스는 11.6두가 되고 덴마크는 13.6두로 실산에서 1.5두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덴마크는 프랑스보다 발정을 1회 건너뛰어서 초교배를 했기 때문에 1.5두의 이유두수가 더 높아야지 이걸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산에서 1.5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유두수에서는 1.5두 미만으로 차이가 나고 그 점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가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보돈 초교배 즉 1회 발정 횟수를 1회 건너뛰게 되면 21일의 기간에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보통 후보돈 단계에서 그때쯤이면 하루 증치량이 1kg라고 봤을 때 20kg 정도의 그 체중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1회 건너뛴 농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농장보다 평생 동안 모돈이 평균적으로 20kg의 그 체중이 더 나가게 되고 그 20kg에 대해서 유지 에너지로 그 환산을 해보면 이 농장의 경우는 매일 145g의 사료를 계속 더 많이 섭취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20kg가 덜 나가는 체중의 농장보다 유지 에너지가 더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45g씩 사료를 더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얼마나 이게 큰 그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회전율이 2.5이고 이유두수가 12, 그 다음에 이유체중 6kg, PSI가 30.21두라는 농장을 제가 가상으로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1과 그룹 2 농장이 있는데 그룹 2는 그룹 1보다 모돈의 체중이 20kg 더 나갔다는 전제 하에 각 임신 기간 또는 이제 분만 기간에 이 20kg 체중에 대한 그 유지 에너지를 위해서 145g을 더 섭취했다라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그 연간 그룹 2 농장이 그룹 1 농장보다 연간 임신돈 사료 섭취량은 43.1kg를 더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유돈 사료는 9.9kg를 더 섭취를 해야지 유지 에너지를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5월 도드람 그 일반 임신돈 포유돈 사료 단가 키로당 사료 단가를 제가 적용해 보고 그 다음에 이유 두수당 모돈 사료비를 계산해 보게 되면 그룹 2 농장은 사료비가 746원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 두수당 모돈 사료비 746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평균 이유두수가 12두였다고 하면 그룹 2 농장은 12.59두를 더 이유를 해야지 이 사료비 746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유두수에서 거의 0.6두 정도를 더 증가시켜야 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 예전 자료지만 프랑스와 덴마크 사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성적을 마냥 이제 그 사육 일수를 즉 초교배 연령을 단축시켜서 그런 그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성적이 안 좋고 연산성이 떨어지면 말짱 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교배 연령을 뭐 270일, 80일로 평균적으로 잡아야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시면 2019년도 도드람 상위 10% 농장들의 초교배 일령과 번식 성적입니다. 230에서 40일부터 291일 이상까지 총산, 그 다음에 실산, 뭐 제기일이나 제기율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 구간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또 221에서 230일 사이에는 총산이 한 0.8두 정도, 실산도 0.8두 정도 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정을 1을 건너뛰면 초산도에서 1.5두를 더 이유할 정도가 돼야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총산 실산이 0.8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1령 미만으로 너무 이른 초교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21령의 발정 횟수가 2회 그리고 그다음에 체중이 한 140kg 정도가 된다면 문제 없고, 그리고 그렇게 교배를 첫 그룹을 시작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초교배 일령이 240에서 51령이 나와서 농장에 그게 가장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2015년도 PSI 30두였던 D&D 정도의 초교배 일령과 번식 성적인데요. 앞에 도드람 상위 10%와 마찬가지로 230에서 40의 일령과 그 다음에 뒤로 간 260에서 70일 그 구간에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여기서도 230에서 40일 구간이 가장 좋은 총산 실산 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초교배 일령을 240에서 50일에 맞추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 농장의 비생산 일수와 경제적 손실입니다. 비생산 일수와 그 실제 농장에 모돈이 몇 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돈 회전율이 2.44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간 분만 목수가 72두라고 농장의 모델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보겠는데요. 주간 분만 목수가 72복이고 그 다음에 52주를 곱하면 연간 3744두의 모돈이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회전율 2.44로 나누게 되면 필요한 모돈은 1534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모돈은 계산상에서 1534두이지만 실제는 모돈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534두에는 비생산 모돈이나 미교배 후보돈들이 포함되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기간을 114일, 그 다음에 포유를 21일, 제기일을 6일이라고 계산을 하고 우리가 7일로 나눠보면 총 20그룹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또 비생산 일수를 제가 35일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 35일 나누기 365일 1년으로 해보면 미활동 모돈의 비율이 9.6%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활동 모돈의 9.6%를 보상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주간 분만 복수를 72두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 필요한 모돈 수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20그룹에서 미활동 모돈이 9.6%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산하면 20그룹이 아닌 실제로 22그룹이 필요를 하게 되고요. 이 22그룹의 그 주간 분만 목수 72두 그 다음에 이제 105%를 더 계산을 해주면 실제로는 1657두의 모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생산일수가 지금 35일 평균 비생산일수 35일 때 계산을 했고요. 비생산일수를 평균 10일 단축했을 때 평균 25일이라고 하게 되면
미활동 모돈의 비율은 9.6%에서 6.8%로 감소가 되고 필요한 모돈 수는 41두가 줄어진 1616두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돈 농장의 비생산 일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상세하게 따져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비생산 일수와 분만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만율이 80%인 농장이랑 85%인 농장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분만율만 따지고 보면 당연히 분만율이 5%가 높은 비농장이 더 효율적이라고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비생산 일수가 다르다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만율은 이제 이 농장은 80%이고 그래서 규칙 재발 비율이 15%, 불규칙 재발 비율이 5%, 유산이 0%라고 제가 임으로 제가 잡아봤고요. 분만율이 85%인 비농장은 규칙 재발 5%, 불규칙 재발 5%, 그 다음에 유산 발생이 이제 5%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 재발의 비생산 일수를 21일, 불규칙 재발의 비생산 일수를 35일, 그 다음에 유산에 대한 비생산 일수를 75일이라고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A 농장은 B 농장보다 평균 비생산 일수가 거의 한 20일 정도가 짧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회전율이 더 높기 때문에 PSY는 0.36두가 오히려 분만율은 5% 낮지만 PSY가 0.36두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분만율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농장의 평균 비생산 일수가 얼마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생산 일수의 하루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한번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돈 500두에 PSY 28두 농장이 있다고 했을 때 1년 365일 PSY를 365일로 나누게 되면 모돈 1두가 하루 동안 몇 두의 자돈을 이유하는지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0.077두로 계산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농장의 이후 육성률이 95%고 출하두당 순이익이 5만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모돈이 0.077두를 이유를 하고 이 이유 자돈이 이후 육성률 95%, 그 다음에 출하두당 순이익 5만원 이렇게 곱하게 되면 그 하루 평균 비생산 일수에 대한 그 경제적 비용이 3,600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 임신돈 사료가 키로당 400원 단가라고 하고 모돈 한마 임신돈이 하루에 2.5kg를 먹게 되면 사료비가 1,000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평균 비생산 일수 하루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4,600원 이상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생산 일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질병 발생 PED나 PRRS가 비생산 일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번 관련 자료를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PED 발생 전 1년과 발생 후 1년의 그 생산 지표들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 대만의 모돈 2,000두 규모의 농장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PED 발생 전보다 후에 비생산 일수만 봤을 때 6.9일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 조합원 농장 앞에서 그 2018년도 28.9두 성적을 PSI를 보였던 농장의 사례이고요. 그 PRS 발생 전 6개월과 발생 이후에 6개월 사이에 그 생산 성적 변화 중에 비생산 일수만 봤을 때 24.9일에서 37.9일로 약 13일의 비생산 일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 1편에서 제가 이제 초교배 일령, 후보돈의 초교배 일령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늦췄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농장 전체 모돈의 평균 비생산 일수가 얼마나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